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과 사랑, 성공과 실패, 문학과 음악, 운전대를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당신과 나의 안전거리입니다. 지은이는 박현주, 발행은 라이키드입니다. 운전은 기계나 자동차를 부려서 움직이게 하는 능동적 행위를 뜻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거나 내가 남들보다 느리고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누구나 스포츠카를 탄 레이서처럼 질주해버리고 싶은 욕망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꽉 막힌 교통체증 없이 뻥 뚫린 고속도로 길을 달리고 싶을 것이며 갑자기 교통사고 같은 일을 당해 황망했던 경험도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진정한 자립 의지를 다지며 운전을 결심한 작가의 우여곡절을 담은 책인데요. 전 세계 현대문학들을 첨예한 순간에 시의적절하게 소환하는 독서 에세이이기도 하고 짙은 안개 속으로 먼저 뛰어든 인생 선배의 자전 에세이며 삶의 기술을 담은 실용서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경험과 기억, 그가 향유한 책과 음악과 영화 등 요약하기 어려운 것들의 의미와 분석이 지하철 노선도처럼 질서정연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삶을 위한 관계 안전거리를 가늠해보는 그의 글들은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정적인 일상을 적극적으로 주행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진땀을 흘리던 날들, 그리고 초보딱지를 떼고 이제는 제법 여유를 찾은 지금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책은 운전에서 비롯된 좌절과 기쁨이 없었다면 절대 깨어지지 않았을 자아 성찰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당신과 나의 안전거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동력. 모두 비슷한 고민, 모두 다른 해결. 설명과 변명은 그 행위 자체가 다르지는 않다. 둘 다 자신과 세계의 어떤 현상 뒤에 숨어있는 논리와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제시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설명과 변명의 차이는 말하는 사람의 확신에 있다. 내 말이 합리적으로 이해되리라는 믿음 속에서 시작되면 설명, 내 말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리라는 불확실에서 시작하면 변명이다. 무엇보다 변명은 설명이 쉽지 않은 순간에 온다. 제주에서 시간과 싸우겠다고 다짐한 이후에 왜 운전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아마도 시간과 운전의 관계에 대한 설명 혹은 변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쿠다 히데오의 글이 나의 변명이 될 수도 있겠다. 여기에 나오는 5 여자의 이야기에 일말의 공감을 느꼈던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있으리라. 글의 주인공들은 모두 30대 후반의 직장 여성이다. 띠동갑의 요코는 12살 어린 신입사원 신타로에게 끌리고 그를 둘러싼 여성 사원들의 쟁탈전에 적극적으로 참전하지 못하면서도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다. 히로의 세이코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흔치 않은 여성 임원이 되지만 나이 많은 남자 부하다루기가 쉽지 않다. 청춘의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거래의 유키코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오미츠 선배가
여전히 애처럼 옷을 입고 행세하는 모습에 미묘한 반감을 느낀다. 아파트는 회사에서 자기 나름의 페이스대로 일해온 홍보부의 유카리가 주택을 사기로 마음먹으면서 안정에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이야기이다. 워킹맘의 다카코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특별한 대우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려 한다. 아무리 신체적 나이가 숫자적 나이에 비해 젊은 시대라고 해도 어느 시점이 되면 모두 자신의 인생을 점검한다. 일정 이상의 나이를 넘어선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고민이 있다. 그 고민의 성질은 비슷하기도 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의 시선은 달라져 가고 가만히 한자리에 머물면 퇴보가 되어버린다. 성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도태되고 연애시장에서는 은퇴가 코앞이다. 남자들도 고충이 있지만 여성이 일과 사랑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다보면 그 길에는 때일은 처녀관계가 깔려있다. 그 시점에 내가 느꼈던 감정도 비슷했다. 지금껏 무난하게 일해왔지만 승진 없는 프리랜서의 루트. 내가 해온 일이 언제 어디서 멈춰설지 알 수 없었다. 즐거웠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즐거운 사람으로 봐주는 시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짐작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타인과 자신의 궤도를 비교하며 내가 큰 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제대로 걷는 게 맞는지 불안해하기도 했다. 이제 다시 돌아가 새로운 길을 걷기엔 너무 늦었음을 실감했다. 그리하여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문자 그대로 직접적 은유로서의 운전이었다. 멀리 가려면 나의 두 발 외에도 다른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남들과 함께 가지 않고 혼자 가려면 내게도 이동의 기술이 필요하구나. 나는 이제 속도가 느려졌다. 이러다 멈출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자 불안해졌고 나는 그 안에 갇혀버렸다.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도 없고 해도 잘 안 될 것만 같았다. 스스로 내 발을 불안에 묶어 놓았다는 것을 깨닫자 어디론가 좀 더 자유롭게 가고 싶었다. 그게 단지 물리적인 이동일 뿐이라도 지금은 그것이 절실했다. 섬에 있다는 고립의 감각이 떠나는 기술의 필요를 새삼 자극한 면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운전이 무척 흔한 기술인 것도 동기가 되었다. 내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안정이나 기본적인 생존 기술이 부족했다. 물론 이런 부러움이 일종의 성냥팔이 소녀의 환상이라는 것도 알았다. 추운 겨울 바깥에서 보면 실로 나는 추운 겨울에 홀로 서 있었다. 창문 너머의 가정은 따뜻하게 보이기 마련이다. 직장이 있든 없든 가정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도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고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생존은 늘 어렵다. 모두 각자의 고민이 있다. 나도 그 사실을 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고독과 생존이 그만큼 공통의 문제인 만큼 내게도 많은 사람이 갖춘 기술이 하나는 필요했다. 누가 나를 데려다 주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어느 곳, 가능한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기술.
누군가는 의심할지도 모르겠다. 운전을 배우려 했던 건 이제는 옆자리에 앉아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냐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굳이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운전하는 차에 언제까지나 함께 타거나 친구의 옆자리에 타고 떠날 수도 있다. 그런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 운명은 그와는 다르게 흘러갔다. 당시에 나는 집에서 반독립할 계획이었다. 부모님 댁 가까이에 혼자 일할 수 있는 집을 구했다. 특별히 외롭지는 않았다. 늘 지지해주는 부모님, 협조적인 형제자매,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들이 있다. 그렇게 얼마간은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제주에서 이렇게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야 할 시간이 언젠가는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실감한 것이다. 혼자의 삶은 언젠가 온다.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남은 길은 죽기 전까지 쭉 고독하든가 고독하기 전에 죽든가 뿐이다. 결혼하든 않든 아이가 있든 없든 언젠가 혼자가 된다. 그렇다면 혼자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준비를 조금이라도 하는 편이 좋다. 거래 유카리는 집을 사려고 할 때 삶을 직시하게 된다. 나도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무엇,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더 많이 갖고 싶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다. 인생에서 무슨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냐? 혼자 살려면 운전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혹은 어른이 되려면 자기 힘만으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도 하지 않겠다. 나이가 들면 갖추어야 할 요건에 운전을 넣어야 할 필요도 없다. 애초에 나이가 든다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 자체에 흥미가 없다. 거래 오미츠처럼 38살이 되어도 20대에 좋아하던 옷을 계속 입고 여전히 거리어도 괜찮다. 사유가 공고한 삶에 당겨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환한 원색이나 꽃무늬 옷을 입을 수 있고 만화와 아이돌을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기분만으로도 충분히 좋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달라지지 않는 나를 조금은 바꾸고 싶다. 성장이나 발달이 아니라도 변화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무엇이 여전히 같은 채로 남아있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같음과 다름이 한 사람의 개성을 만든다. 지금까지 하지 않은 어떤 일, 어떤 사람에게는 뜨개질이 될 수도, 요리사가 될 수도 있었다. 전기 배선이나 타일 깔기, 원해여도 괜찮다. 혹은 강아지 미용 같은 기술이어도 상관없다. 무언가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다. 정리와 버리기여도 되고 여행이어도 괜찮다. 남들 보기에는 비슷하게 묶이는 수많은 사람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나간다. 거래 나오는 여자들처럼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하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이고 삶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다. 나는 그 방법이 다만 운전일 뿐이다. 차량 구매, 좋은 파트너의 체크리스트. 인생에서 중요한 쇼핑은 파트너를 고르는 일에 버금간다.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하지만 대상의 유일성과 관련 없이 선택의 과정은 늘 비슷한 단계를 거친다. 2016년 5월 28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알링드 보통의 칼럼 제목은 우리는 왜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는가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일지도 모르는 파트너 고르기. 대부분 신중하게 파트너를 고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뭔가 어긋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래,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만하다. 왜일까? 이 칼럼에 따르면 우리는 서로를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는 자신의 성격조차도 잘 모른다. 기분이 좋고 느긋할 때 나와 일에 몰리거나 위험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이다. 사람의 다면적인 모습을 다 알기란 불가능하고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행복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익숙한 것을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외로워서 실수를 저지르며 좋은 느낌을 영구히 고착하려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 자체가 인생의 변화로 우리를 밀고 나간다. 이 글의 논리대로라면 잘못된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이 제대로 된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보다 더 높다. 일회용이 아닌 것과 함께한다는 건 늘 이런 위험성을 내포한다.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만큼이나 나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집. 우리는 집을 살 때 그 집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알지 못하며 익숙한 형태의 집을 고르기도 하고 급한 나머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처음 새 집의 느낌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믿기도 한다. 그러나 그 집에 살다 보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천장과 창문 사이의 접합 부분에서 물이 새며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시끄럽고 어떤 연유인지 먼지가 많이 들고 냄새가 잘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발견하게 된다. 집처럼 돈이 많이 드는 인생 최대의 쇼핑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랫동안 져야만 한다. 차도 마찬가지이다. 운전면허를 딴 후에도 나는 한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차가 없었으니까. 운전을 시작하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다음 순서는 차를 사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차를 살 것인가?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쇼핑이었지만 고민은 가장 깊었던 쇼핑이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쇼핑이었던 집은 제한이 너무 많았기에 오히려 쉬웠다. 적은 예산을 벗어나지 않고 원래 살던 집에서 가까울 것, 그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 집이 딱 하나밖에 없었기에 내 선택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차는 달랐다. 이것은 오롯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다. 역시 예산은 적고 고를 수 있는 차의 범위도 좁았지만 초보 운전자라 크고 좋은 차를 운전할 능력도 없던 터였다. 나는 여러 선배님들의 충고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가며 탐색을 시작했다. 차를 살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했다. 차의 크기, 가격, 형태, 색깔, 생산연도, 브랜드, 옵션. 한도 끝도 없었다. 탐색을 오래 할수록 체크리스트는 길어졌다. 내가 주로 정보를 얻었던 다음 자동차 사이트에서는 어떤 차를 검색해도 칭찬보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도가 떨어지는 국산차를 사도 멍청이, 가격이 비싸고 겉만 번드르르한 외제차를 사도 멍청이, 어떤 차를 사도 멍청이 소리를 피할 수가 없다. 어떤 선택을 하든 옳은 선택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할 판이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그렇다. 고심할수록 신중할수록 체크리스트는 길어지고 그에 맞는 물건을 고를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를 골랐더라도 잘못된 선택에 이르게 된다. 그레임 심시언의 로지 프로젝트는 아내를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이야기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39세의 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에 있는 대학의 유전학과 조교수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천재이다.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움직이고 식단도 주 단위로 계획해서 철저히 지키지만 사회적 능력은 없다. 심리학과 교수인 진과 그의 아내 클로디아를 제외하면 가까운 사람은 자살한 누나와 윗집 할머니 데프니뿐이다. 어느 날 도는 데프니의 충고에 따라 결혼을 결심한다.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도는 아내를 찾는 일도 프로젝트로 만든다. 그는 이상적 아내 요소를 넣은 설문지를 작성하고 데이트를 하는 여자들에게 이 설문지를 돌린다. 학위, 흡연 여부, 식성, 화장과 장신구 취향 등등.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쉽게 아내가 찾아질 리는 없고 이 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여성 로지가 나타나면서 돈의 프로젝트는 점점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다. 로지는 화장과 의상 취향도 그와 다르고 육식도 하지 않고 직업도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이다. 하지만 돈은 굳게 지켰던 자신의 원칙을 깨고 로지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든다. 사랑스럽고 웃긴 이 소설은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즉, 우리는 항상 계획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며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하며 선택은 가끔 우리의 손안에 있지 않다는 공리를 새삼 깨닫게 한다. 언젠가 친구가 내게 차를 왜 사려고 하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때 나는 그냥 갖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다. 운전이라는 행위와는 약간 별개의 문제로 차라는 물건을 나는 그저 갖고 싶었다. 누군가가 수입 범위를 넘는 가방을 갈망하듯이 좋은 랩톱을 사고 싶어서 안다라는 것처럼 가끔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갖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로지 프로젝트에는 선택과 취향의 비논리성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가 있다. 도는 데이트에서 만난 엘리자베스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간다. 엘리자베스가 자신이 좋아하는 살구맛이 없어 먹지 않겠다고 하자 도는 찬 걸 먹으면 맛봉오리가 능각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스크림의 맛은 똑같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망고든 살구든 구분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버린다. 엄격하게 모든 아이스크림이 똑같다고 주장하던 도는 흔들리게 된다. 로지는 망고와 살구맛 아이스크림을 5번 연속, 즉 32분의 1 확률로 골라낸 것이다. 과학적 우연을 넘어서는 수치였다. 우리의 취향에 입각한 선택이란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들 사이에서 내가 좋아하는 살구맛 아이스크림을 골라내는 것과 같은 일인지도 모른다. 한정된 예산 하에서는 내가 고를 수 있는 차는 몇 종으로 좁혀졌다. 나는 그래도 쉽게
쉽게 고르지 못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1년 끝에 어떤 차를 사기로 한다.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었다. 안전 등급이 높기에, 작지만 잘 달리기에, 토크가 좋기에, 사실은 그게 어떤 개념인지 명확히 모른다. 로고가 마음에 들어서, 플래시레드라는 색깔에 꽂혔기에, 그저 별 의미 없는 차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살구맛이었다. 그리하여 딜러와의 지지부진한 협상과 내가 직접 운전하지도 않은 시승까지 거친 후 2013년 8월 나는 그 차를 샀다. 몇 년 후에 후회를 불러오는 거대한 세계적 사건이 발생할지는 꿈에도 모르고, 하지만 다시 알랭드 보통의 칼럼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선택인 결혼의 경우에도 실망은 찾아오며 그것은 보통의 일이다. 대다수 사람이 결국은 실망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드문 경험이 아니라는 말이다. 선택에는 실망이 보통임을 이해한다면 차에 대한 불만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설사 헤어지게 되어도 차는 인간 파트너와 달리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자기 길. 돌아보지 않고 넘겨보지 않고. 3인행 필류아사언이라고 고등학교 한자 시간에 배웠다.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공자의 말씀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타산지석과 반면교사가 있다. 운전을 하면 이러한 고전적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 늘 겸허하게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오진 않았지만 운전을 시작하고서는 한동안 운전하는 사람 모두에게서 팁을 얻었다. 3명 중 1명이 스승이라면 운전 스승은 얼마나 많겠는가. 이때 발견한 사실, 사람은 남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두들 내게 운전을 기꺼이 가르치려 했다. 다행히도 나는 배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꺼리지 않는 기질이었다. 내게 필요한 걸 알려준다면 약간의 잘난 척도 참아줄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내비치면 세상에는 스승이 널려 있다. 특히 운전처럼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술에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쓸모있는 가르침을 주는 직업군은 단연 택시기사님이었다. 즉, 나는 차를 사고 연수를 받은 후에도 한참은 택시를 타고 다녔다.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것과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행위이다. 나는 운전하는 법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쉽게 자주 할 수는 없었다. 일단 대도시 도로에는 차가 너무 많았다. 그 차들 틈에 끼어 차선을 바꾸는 것도 어려웠고 뒤에서 차들이 다가오거나 옆에 정차된 차가 있을 경우에는 재빨리 대처하기도 버거웠다. 붐비는 도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운전 초기에 나는 택시를 타면 기사님에게 팁을 묻곤 했다. 기사님들은 여러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서초동에서 강남역으로 갈 때 만난 기사님이 한 말이었다. 운전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옆에서 어떻게 하든 자기 길만 쭉 가면 돼요.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생각해보는 말이다.
자기 길만 쭉 가는 거. 기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처럼 말했지만 이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한 차선에 머물며 직진만 하려 해도 차들이 내 앞을 가로막아서 피해야만 할 때도 있다. 무엇보다 초보는 내 길이 무엇인지 영 알 수가 없다. 쭉 가는 건 편하지만 언제까지나 여기에 머물 수 있을까? 이 길이 정녕 맞는 결정일까? 돌아보면 내가 이제껏 내린 결정들도 그러했다. 일이든 인간관계든 무언가 한 번 정하면 쉽게 바꾸기 어려웠다.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길을 찾았다. 지금 시작한 일이 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더 맞는 일을 찾아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찾은 길을 쭉 간다고 해도 옆에서 나를 밀어내거나 끌어낼까 불안했다. 늘 두리번거리면서 차선을 바꿀까 고민했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무엇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앞을 보고 간다는 건 습득하기 어려운 비법이었다. 존 윌리엄스의 스토노는 언뜻 보기에는 한 길에 쭉 머물러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다. 1910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스토너는 19살에 군지원을 받아 칼럼비아에 있는 미주리 대학 농과에 입학한다. 친척 집에서 일을 거들며 고학하던 스토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계기는 2학년 때 교양 수업으로 들었던 영문학 개론 강의다. 그때까지 문학을 진지하게 접해본 적 없었던 스토너는 아천술론 교수에게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의 의미를 질문받고 할 말을 찾지 못한다. 그 이후 그는 농과대학에 수업을 듣지 않고 철학과 고대 역사, 영문학 강의를 신청한다. 문학 속 인물들이 일으킨 강렬한 환상 속에서 앞으로 걸어갈 길을 자기도 모르게 발견하는 것이었다. 400페이지에 달하는 스토너는 윌리엄 스토너라는 한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사건도 없는 소설처럼 보인다. 농부의 길을 걸을 것 같았던 그는 결국 영문학과 대학원생으로 남고 많은 이들이 명분을 지키기 위해 자처했던 군 입대도 거부한다. 그 이후에는 말단 강사에서 중심 교수로 이동, 짧았던 사랑과 불행한 긴 결혼, 누구보다 아끼는 아이의 탄생과 멀어짐, 학과 내 갈등, 평생에 딱 한 번 찾아온 사랑과 이별, 그 모든 걸 이룬 후의 시간이 이어진다. 누군가는 스토너에 대해서 딱히 별다른 선택을 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는 불행한 결혼을 아내의 뜻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아내가 딸을 그에게서 빼앗았을 때에도 어쩌지 못했다. 그를 미워한 학가장이 불이익을 주었을 때도 그저 견뎠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의지와 지성과 마음으로 창조되고 수정되는 상태로서의 사랑을 드디어 찾았지만 그 소중한 감정을 주위의 모함으로 잃었다. 그때도 그는 상황에 휘말려 사는 듯 보였다.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이어가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스토너의 이야기다. 스토너는 마음 아프지만 슬프지만은 않다. 다른 사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에게는 한결같은 원칙이 있다. 자신의 안위는 양보할 수 있지만 고정과 문학에서 발견한 가치에 어긋나는 건 용납하지 않았다.
고요한 스토너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파란 불꽃이 타고 있었다. 스토너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공교롭게도 이 소설의 정신과도 유사하다. 나는 이 책의 존재를 2013년 12월 13일자 가디언지에서 줄리언 반지가 쓴 칼럼을 보고 알게 되었다. 1965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묻혔다가 2006년에 재출간된 후 이름을 얻고 2013년에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꼽혔다. 줄리언 반지의 표현을 빌리면 이 책은 신성한 내면의 공간에 관한 소설로 그 안에 문학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인간을 이해하는 관찰이 있고 자기의 핵심을 지키는 의지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작가가 세상이라고 칭한 것이 이 모두를 뒤흔든다. 세상은 우리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게 간섭하는 외부의 힘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세상에게 패배하며 끝나지 않는다. 스토너는 아주 사소하지만 모든 이에게 존재했던 열정을 파고드는 자기 길을 갖고 궁극에는 많은 사람에게도 가 닿았다. 줄리언 반지가 이 소설을 위대하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이 위대하고 무엇이 사소한지 말로는 쉽게 가를 수 없다. 일단은 자기가 정한 방향대로 갈 수밖에.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는 다다르게 된다. 그곳에 다다르게 될 거라는 약속이 없더라도 사소한 삶도 결국엔 위대하다. 이런 태도가 우리가 말하는 자기 길을 쭉 간다는 것이 아닐까. 나는 한 길만 쭉 갈 수 있는 용기를 부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한 길에만 머무르는 사람을 겁쟁이라고 생각했다. 필요할 때는 바꾸어야 한다. 삶에는 머무르기와 옮겨가기라는 두 가지 다른 용기가 필요하다. 세상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감시한다. 하지만 결국에 이리저리 길을 옮겼다고 해도 이어보면 하나의 선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길을 정하고 계속 쭉 달려온 것이었다. 운전이 익숙하지 않았던 그때 나는 똑바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조차도 버거웠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기가 힘들었다. 잠깐의 방해에도 흔들렸다. 하지만 좀 더 빨리 가려고 조급해하지 않으면, 옆 사람의 속도에 신경 쓰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면 자기 길을 갈 수 있다. 아직은 이 길이 맞는지 몰라서 걱정스럽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맞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이 맞도록 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 지금도 내 길을 확실히 안다고 자신할 순 없지만 그날의 택시기사님의 증거를 지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쭉 가려면 남의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고. 머무르는 것도 옮겨가는 것도 자기 원칙대로 해야 한다. 요새는 도로 위의 무법자 택시들이 거칠게 다가오거나 선을 넘어 끼어들어도 옆으로 밀리지 않고 꿋꿋하게 내 차선을 지킬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그때의 기사님을 도로 위에서 만난다고 해도 나는 밀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당신과 나의 안전거리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